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쌤입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어, 겉도절미하고 앞자리 다 떼고 뒷자리 다 떼고 본 내용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임진왜란을 마무리하면서 시험도 보고 끝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임진왜란 자체가 오늘 말씀드린 사건하고 더해져서 조선 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조선 사회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쭉 줄을 한번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 좀 삐뚤하지 않나요? 자, 임진왜란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자, 선조가 죽고 그 뒤에 왕을 누가 하게 되냐면요.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조의 아들로서 임진왜란 때 많은 전란들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정을 분조라고 그러죠. 설명드렸죠. 조정을 나눈다고 해서 조정을 좀 한쪽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재가 유출되고 사람들도 붙잡혀가기도 했지만, 일단 첫 번째 국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농토가 황폐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토 황폐해야 됐기 때문에 농민들도 못 살게 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국방력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은 그 사태 어려움을 잘 직감을 했는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는데요. 물론 광해군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폭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임진왜란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광해군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걸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일단 광해군 시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전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양전사업이라는 것은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돼야 국가적인 세금을 또 수취할 수가 있겠죠. 자, 양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옛날 할아버지였던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호패법도 이때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은 이것도 국가 재정하고 관련된 문제긴 한데요. 조선시대 때 국가 재정에서 세금을 수취하는 것은 땅에서 내는 전세와,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노동력을 같이 바치는 요역과, 그 다음에 곡물을 바치는,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납제도에 여러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공납을 방해하는 방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물을 백성들이 직접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쌀로 갖다 바치는 대동법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가진 양만큼 쌀을 갖다 바치는 건데요. 토지 1결당 12두의 쌀을 갖다 바치는 게 이 대동법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은 또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쌀을 가지고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상업 발달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또 경제 파트 하면 또 나오겠죠? 자, 근데 광해군이 쫓겨납니다. 어떤 사건을 쫓겨나냐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인종이에요. 인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일단 광해군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교 정책인데요.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적이 있죠. 임진왜란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명나라가 당시에 북쪽에서 자꾸 침탈해 왔던 여진하고 자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쳤는데, 광해군이 이때 이른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중리 외교라는 걸 해요. 줄다리기 외교를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광해군은 군사를 보내주긴 해요. 한 2만 정도 이렇게 보내는데, 가서 형세를 살피면서 싸우라고 대장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장군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홍빈이라고 하는 장군이 파견이 됐는데, 이때 항복을 하고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사루 전투에서 크게 싸우다가 남아있는 병사들하고 항복을 하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군사를 파견했으니까 명나라 편도 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서 싸우긴 했으나 의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후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진족이 후금이 되거든요. 이 후금하고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립 외교를 펼쳤다고들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학설이 나오긴 해요. 이때 당시에 붕당은 북인 붕당이었거든요. 북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서인이 조금 밀려나 있었어요. 그 동서인 나눴을 때 동에서 남인과 북인은 아니고 서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 서인들이 인조를 같이 합세해서 광해군을 몰아내는데 어떻게 부모의 나라인 중국한테 배신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국내적인 건데요. 광해군이 배다른 형제였던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였던, 자기한테는 양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였던 대비도 유폐 보내버립니다. 한적한 궁궐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폐모살제라고 부르는데, 그걸 유교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반정도 있죠. 연산군한테 했던 중종 반정도 있죠. 중집이라면 아니야. 자, 올바르게 되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캐치프라이즈가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친명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외교 정책하고 다르게 이렇게 광해군의 외교 정책하고 다르게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후금이 금이니까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하고 떨어지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이러니까 결국에는 후금하고 싸우게 됐죠. 자, 그래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 첫 번째는 정묘 호란입니다. 이게 627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후금하고 정묘 호란을 겪은 다음에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당연히 동생이겠죠. 후금이 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후금을 계속 유지했으면 그나마 좀 이대로 유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후금이 청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가 이게 이 나라 이름이 중요한 게 중국식 나라 이름이에요, 이게. 자, 이러다 보니까 후금이라고 하는 이 금나라, 옛날에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에 뒤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자, 청나라는 중국식 명칭인데 이때 당시에 홍타이지라고 하는 군주가 자기가 황제가 돼버립니다. 청나라 황제. 그리고 중국의 황제를 대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선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자, 조선에서 난리가 나서 또 붙습니다, 또. 자, 이걸 결국 못 받아들여서 붙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병자호란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패하죠. 남한산성까지 가서 끝까지 항전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패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전염병과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천연도라고 해서 마마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걸 걸리면 죽거나 아니면 살았으면 곤보가 생겨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홍타이지가 성황제가 직접 내려왔거든요. 근데 딱 퍼진 거예요. 너무 이게 한양의 전체. 근데 하필 이 청나라 황제가 면역력이 없어서 걸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을 빨리 끝내고 가려고 협상을 빨리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신하로 들어가는 거죠. 조선이 결국엔 명나라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관계가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외교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임진왜란과 이 두 개 이거를 호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란과 호란을 합쳐서 양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조선전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고요. 그 뒤로를 조선 후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전국적인 영토에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물론 이 호란들은 서북쪽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전국적인 영토에 피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만 이때 이 호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부왕자들, 세자와 왕자들도 끌려갔고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때 여성분들이 많이 끌려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뭐 노비도 되기도 하고 청나라 귀족의 여자로 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막대한 피해를 받았는데요. 오히려 이 여자분들이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고 잘 돌아왔어 이런 거보다는 삿대질을 받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 가지 여기 좀 볼게요. 여러 가지 피해 양상들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일들을 복수하자 이렇게 해서
복수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복수하자는 사람들은 이 북쪽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북벌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가지 다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이 청나라 나중에 결국에는 중국 대륙 다 잡아먹고 오히려 명나라 때보다 영토를 더 크게 장악하고 더 수많은 경제 발전을 또 이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북쪽을 배우자 해서 북학도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대부들은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를 이어받을 나라는 없다. 중국은 멸망했기 때문에, 오랑캐가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그 유교의 명맥을 잇는 것은 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조선이 중하다, 중국을 중하라고 하잖아요. 중화 반점, 네, 죄송합니다. 이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그게 조선이 이제 명나라를 이어서 동아시아에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사상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중국이 최고고 다른 지역은 다 오랑캐고 우리는 이제 그걸 따라가는 소중화라고 해서 작은 중화다라고 생각했던 중국 중심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선시대 때 수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일단 정치적 변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크게 얘기할 것 같으면 두 가지 변화들을, 또 정치적 변화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제도의 변화, 자, 그 다음에 붕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제도가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수많은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양반들의 제도 변화 노력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냥 상처나면 약 바르고 이런 식이, 아예 상처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상처는 약 바르고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는 조선 사대부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신분제도에 변화가 있을 뻔했는데 사람들 생각이 깨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 꼭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조반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인들이 대거 숙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인하고 이제 남아있었던 남인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100년,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인과 남인도 이 시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력적인 부도 한정돼 있었고 경제적인 부도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누가 독차지할 것이냐, 나눠 가질 것이냐, 왕권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또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붕당이 나중에는 변질되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된다고 봐야 되겠죠. 과정들을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도 변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 변화는 첫 번째,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정부와 그리고 이호래 병형공조라고 하는 6조가 중심이 돼서 주변에 3사, 그리고 의금부, 승정원, 춘추관, 성균관, 그리고 한성부라고 하는 그런 중앙 제도가 있었는데요. 전쟁이 하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기구가 중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원래 기구가 있어요. 이 비변사가 중심이 됩니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임기구가 아니에요. 임시기구예요. 이 비변사라는 것은 변두리 지역을 방비한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전쟁이 나면 그때그때만 생기는 기구였습니다. 회의기구. 근데 이 전쟁이 상시화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영의정이나 여러 가지 정승이나 장관들이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이 비변사는 따지면 정치와 군사를 같이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누가 어느 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변사가 중심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조선 전기의 여러 기구와 제도들은 변질되게 되고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죠.